이번 시간은 챕터 03 수산물 유통관리 01 수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 중에 1단원과 2단원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통이다 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가 무엇을 생산할 것이고 생산되어진 것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흐르게 함으로써 통하게 만든다는 유통을 통해서 소비로 연결이 되겠지요. 만약에 무언가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유통 경로는 상대적으로 단순해집니다. 또한 그러한 공장에서 만든 제공품, 흔히 공산품이라고 불려지는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생산물, 농수산물 같은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길지요. 그래서 생산에 대한 유통 경로 또한 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유통 경로는 기존의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제품에 가지는 유통 경로와는 차이점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죠. 수산물이 어때요? 부패가 아주 빠릅니다. 부패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산물을 신속하게 생산지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걸 만들어야 되죠. 그렇다면 수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 들어가더라도 신속히 소비지로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볼 수 있는 공장의 생산 품목보다 수산물은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건 계절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생산되어지는 흔히 어획되어지는 그런 수산물의 양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경우가 더 많지요. 이에 따라 영세한 상인들이 판매될 때까지 딜레이, 다시 말해 지연되어지게 되면 특성이 부패성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판매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생산했으면 무조건 구매 그리고 판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세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의미로 조합이라는 걸 형성을 하죠.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 하면 개통출하라고 불러요. 반면에 원양 어선과 같이 어떤 공장에서 가공식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조합을 통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소비하는 학교 단체라든지 회사 단체, 구내식당 같이 큰 기업들은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직거래의 형태들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합을 통하지 않는다 해서 비개통출하라고 하죠. 이 복잡하다는 것이 이런 측면들도 될 수도 있고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죽은 지 며칠 안 되는 혹은 살아있는 혹은 냉동으로 라는 부분들로서 각각의 경로도 틀려지게 또 살펴볼 수 있겠죠.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단원 수산물 유통의 뜻과 특성이라는 측면들은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상황에 따라 어떠한 경로가 가장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고요. 첫 번째 가로 수산물 유통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는 수산물이 생산된 후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를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특성이라면 유통이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소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기대되어지는 이익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곧 유통에서 형성이 되어져서 얼마라는 가격 결정이라는 것을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는 것은 균형 잡혀 있는 소비라는 것을 지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한 것이고 이는 지역의 발전 또한 균형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도 달리기를 할 때 100m 열심히 뛰면 힘들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를 뛴 그 속도만큼 장거리를 뛴다고 하면 힘들겠죠. 중간에 지치기도 할 것이고 체력 안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경제라는 것을 거시 크게 보고 또 그 안에 미시 작게 보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국가를 경영할 때는 전체를 봐야 되죠. 그 이야기는 균형 있도록 다시 말해 국민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중간 연결적인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수산물 유통이라고 볼 수 있게 돼요. 생산에서 소비가 원활하게끔 적정한 가격으로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연근해에서 어획됐다라고 하게 되면 가까운 데서 뭐 연안에서라고 잡힐 수가 있지요. 이때에는 산지에 대신 팔아줘라는 위판장이 있어요. 그 위판장을 통해 가지고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가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죠. 연근해예요. 그렇다면 원양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로 한번 보자면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여행을 가야지 하면 여행지 계약하고 뭐 항공기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하는 거를 대리점을 통해 하죠. 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양 어획물 같은 경우에 그 소비되어지는 생산되는 양이 상당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지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중개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매상의 입장에서 바로 구입이 되어져서 판매가 되기도 하죠. 대형마트처럼. 그래서 자유롭게 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근해 말고 뭐 연근해 원양이라는 어획물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계통적 측면으로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래서 수협에서 공판장을 운영을 한다. 그럼 내륙주 공판장을 통해서 출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관호는 수산물 유통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듯 동그라미 1번 품질 관리가 어렵죠. 우리가 무언가 생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패는 산화의 과정은 시작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활어 또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 선어로 소비자에게 빠르게 이전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동그라미 니은 강한 변질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유통 시스템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 유통 경로상에서 차가운 상태로 냉동, 냉장 상태로라는 콜드라는 것이 필요하고 공급하는 모든 체계들이 원활하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신속하게 가죠. 딜레이가 되면 안 되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드 체인이 맞물려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그 다음 디귿, 생산량, 계절적 요인, 어항에 따라 생산량, 선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유통 경로의 다양성이죠. 뭐 복잡하다라고 표현들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다양하다는 건 그 어획된 수산물 자체가 뭐 냉동이냐 냉장이냐 뭐 선어냐 활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개통이냐 그 상태에서 또 개통이냐 비개통이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 수산물 유통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분산 존재하고 동시에 소비지에도 뭐 소비지 도매시장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유통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생산물의 규격화 및 균질화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렵다는 건 상대적으로 무언가 쉬워서 표현한 거죠. 공장에서 만드는 건 규격 제품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게 용이하죠.
생산되는 생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됐는데 그 등급이 균일하게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규격화, 균질화가 어렵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네 번째, 가격의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공급이 소비되어지는 그 수요보다 많다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가격은 오르겠죠. 다시 말해 수산물 유통은 생산 조건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 계절성으로 수급 조절이 공급과 수요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것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동그라미 디귿, 강한 부패 변질성으로 시공간적 이동상 제약성 크죠. 그에 따른 상품 가치 변동이 매우 커서 특별한 유통 시설이 필요하고 냉장 창고, 냉동 창고, 냉동 차량, 냉동 탑차 같은 거 물적 이에 따라 유통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상태로 가다 보면 소비가 바로 이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한다면 그 부패되어진 속도에 의해서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리을, 소매 단계에서 계획적인 판매 어렵고 부패 등 거래의 위험성을 감안 유통 마진이 높은 경향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데인저라는 측면이 아니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인 리스크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이 다 팔린다 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팔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안 팔렸을 때는 그만큼 구매했던 가격이 비용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져서 유통 마진이 높은 경향이 있게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산물을 소비한다라고 하면 오늘은 어떤 갈치를 먹어야지, 오늘은 간단하게 갈치로 저녁을 먹읍시다 라고 해서 갈치를 사러 갔는데 한 10마리 주세요 하고 10마리 다 드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크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경향이 있죠. 바로 우리도 그렇고요. 소비 자체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지고 그 분산이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디귿, 수산물의 저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죠. 소량으로 빈번하게 구매해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본적인 의미, 뜻, 정의잖아요. 이에 따라 원활하게 가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 지역, 격지자 간을 극복시킬 수 있는 운송 기능, 당구장 표시에 나오죠. 그리고 보관되어지는 제품, 생산되어지는 그 생산물이 부패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시켜서 보호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보관이라는 냉동 창고 같은 기능들도 해야 됩니다. 시간의 거리를 극복해주는 기능이죠. 또한 정보 전달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소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기라는 것이 있고 지역적으로 소비되어지는 어획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이에 따라 정보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공급이 맞물리도록 만들게 된다면 소비되어지는 것에서 불필요한 사장 재고, 네드 스톡이라고 그러는데 버리는 재고가 없게 되겠죠. 정보의 공유는 어디에서 생산이 어느 정도 됐고 어디에 흘러 들어가고 어디가 수요가 있는데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으면 얼마를 더 보내줘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실시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죠. 정보 전달 기능이에요. 그 다음 거래 기능이죠.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있는 대상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한다는 건 누군가 이 조건의 이 수량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청약이 오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그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겠다는 것이고 그 또한 오퍼죠. 그리고 그 양측이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억셉턴스, 승인,
승낙을 통해서 거래는 성립하게 되는데 바로 거래 기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상품 구색 기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를 가시든 대형마트를 가시든지 간에 품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필요한 거 고를 수 있어요. 내가 선호하는 상품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 선호할 수 있겠죠. 안 매운 거 선택할 수 있는 분, 매운 거 선택할 수 있는 분처럼 다를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적정한 구색을 갖춤으로 인해서 소비라는 것이 원활하게 또 수많은 흔히 이야기하는 불특정 다수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또한 수산물 규격 균질 어렵기 때문에 선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를 선별 기능이라고 하게 되고요. 등질, 등급별로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집적 기능, 영세한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면 그만큼의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또 판매라는 건 원활해질 수 있겠죠. 집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 산지에 있는 수산물을 대도시 소비지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도 하고 분할 기능이라는 것은 대량 어획된 수산물을 시장 수요에 맞춰서 나누면 분할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동그라미는 수산물 유통활동 체계인데 상적 측면과 물적 측면으로 크게 대별이 되죠. 상적이란 쉽게 말해 우리 계약할까? 오케이 하면 상적이에요. 그럼 그 계약하에 실제로 생산물이 이동이 되면 물의 이동이잖아요. 물적 유통활동이죠. 따라서 상적 유통활동은 수산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활동이라고 해서 상거래 활동, 유통금융보험 활동, 기타 유통 조성 활동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물적 유통 활동은 운송, 보관하고 실질적인 물의 흐름과 관련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수산물 유통시장의 종류와 역할입니다. 수산물 시장의 뜻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수산물을 이용, 배분하는 관련 시장 전부를 통칭하죠. 산지시장, 소비지 도매시장, 중간 도매상점, 최종 소매상점, 국제수산물시장, 사이버 수산물시장까지 모든 수산물과 연결되면 수산물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좁은 의미의 수산물시장이라고 해서 수산물이 실질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만을 따라가 보자면 산지시장, 도매시장, 소비지 도매시장, 그리고 소비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를 위판 공판장, 소비지 도매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한정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로는 수산물 산지시장으로 산지시장의 개념, 기억을 보면 어업 생산의 기점으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춰져 있고 배가 물건을 생산을 하고 왔으면 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려야 되죠. 어획물의 양육 그리고 1차적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며 유통 배분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죠. 니은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산지 위판장으로 도매시장과 같은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도매라는 측면들로서 일정한 양을 판매를 하게 되죠. 두 번째 동그라미 산지시장의 필요성은 동그라미 기억, 앞에서 가격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근의 어획물 대부분은 양록 어항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 위판장에서 1차적 가격을 형성한 다음 소비지 시장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가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는 거죠. 동그라미 니은 산지 시장을 경유하는 이유는 산지 위판장이 당연히 어장에 근접한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고 산지 위판장의 신속한 판매 및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만큼 신속한 처리가 되어져서 소비지로 신속하게 이동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산지시장의 기능입니다. 산지시장의 기능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앞서 부패가 된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그러한 수산물을 생산해서 소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수산물 공급은 한정된 규모의 어선들이 정해진 성어기에 어장과 어항을 신속히 이루어지고 왕복 횟수가 곧 어획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동시간, 판매 시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하기 위해 위판장은 연안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획을 했어요. 생산을 하고 와서 바로 팔리고 대금 결제되는데 바로 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출항해서 또 잡아오고 또 다시 또 잡아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속한 처리가 되게 돼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이야기하는 건 앞에서 가격의 결정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그라미 니은은 어업 생산자는 시장 도매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수협의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고 수협은 등록된 중도매인들과 경매 및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하면 수지식, 전자 방법을 하면 전자식이라고 하고요. 입찰할 때 이제 입찰서에 직접 쓰죠. 이러한 방법인데 산지 위판장으로 양육된 수산물들은 경매를 통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손가락을 사용하면서 가격을 제시하는 수지에 의한 호가 방법, 입찰서에 직접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6시 내 고향이라든지 고향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경매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동그라미 리을, 산지 위판장은 어종 또는 크기에 따라 분류, 진열하는 기능도 수행하겠죠.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미음은 금융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수산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구입 대금을 수협에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 기일 조건은 당일 납입이 원칙, 수협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납입받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어업 생산자에게 지불해주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판매가 되어지면 판매 대금이 오는데 중간에 그 노력한 만큼 수수료를 제하고 주겠지요. 세 번째 가로 수산물 도매 시장입니다. 즉 수산물 유통의 시장이다라고 하면 산지 도매, 소비지 도매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가로가 산지 시장 나왔잖아요. 그 다음은 세 번째 가로 도매 시장에 언급이 나와야 되죠. 그 뒤는 소비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산물 도매 시장의 정의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감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정의예요. 관련법에. 두 번째 동그라미 도매시장의 개설, 이것도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주체들이 개설할 수가 있게 되고 도매시장의 개설 중 세 번째 줄 끝에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하지만 시가 지방도시의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차이점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도매시장의 운영입니다. 도매시장의 운영은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되는데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도매시장은 운영이 되겠죠. 이것은 어떠한 상가라고 했을 때 의류를 판매하는데 여성복, 남성복 유통의 체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의 구분처럼 이 도매시장 법인이냐, 시장 도매인이냐, 중 연결해주는 도매인이냐 라는 개념들과 같은 맥락으로 네 번째 동그라미는 이러한 도매시장 어떤 조직 체계를 갖추는가라는 측면입니다. 누가 개설하고 또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라는 측면들이 조직화되어지게 되는데 그 그림이 나와 있죠. 하단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 및 조직 체계라는 우리 그림이 나와 있어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허가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고
지방도매시장은 도지사의 허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필요하죠. 뭐 우리가 지금은 구분하지만 수많은 문장으로 나오게 되면 지방도매시장엔 도지사가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주체가 허가라고 하게 되면 뭐 담당 공무원이 뭐 해당 부처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틀린 설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매인인데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 도매인 지정은 개설자예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되죠. 도매시장의 승인은 개설 허가권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매사는 도매시장 법인이 그 경매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임면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뽑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주는 의미로서 임면하죠. 경매사의 승인은 개설자예요. 그 다음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허가나 등록은 개설자가 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그라미 네 번째 도매시장의 조직 체계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동그라미 기억, 도매시장의 법인의 지정은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의 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지정을 하면 됩니다. 왜 이런 협의를 하느냐 하면 원활한 유통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경매사의 임면은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신속거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서 신속하게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되지요. 그 다음 디귿, 시장 도매인의 지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해주면 되고요. 중도매인의 허가, 이것은 앞에 그림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고서 중도매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참가인의 신고인데 나 이거 소비를 위해서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판매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신고라고 하는데 매매 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참가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성원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도매시장 법인, 정의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 법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에서도 자연인, 우리가 있지만 자연인이 아님에도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세금도 내고 하는 법으로 인정해주는 인격적인 존재, 법인이 있죠. 도매시장 법인은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이 법인을 이 위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정해주는 구성원이고 도매시장 법인의 자격 요건인데 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법인들의 체계를 따르게 돼요. 2년을 따눠요. 이 2년은 뭐냐면 첫 번째 대시,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일 것. 두 번째 대시,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다시 말해 2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도매시장 법인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른편은 그 역할인데 기본적으로 판매 대행 후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상인이면서 구매와 판매를 통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매매 차익 상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앞에서 살펴봤던 경매사를 통해서 세 번째 대시죠. 가격 형성도 가능하게 되고요. 뭐 금융이라는 유통기능처럼 금융결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도매인인데 정의에서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의 정의를 시장 도메인의 정의로 넣거나 해서 섞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적 용어니까요. 그래서 시장 도메인의 역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수수료 상인의 역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대시, 수산물을 도매시장 내에 상장시키거나 경매 또는 입찰을 통해 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구입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을 중도매인이 아닌 시장 밖의 실수요자와 직접 가격 교섭을 한 다음 도매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도매인이 누구로부터 진영을 받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도매시장 법인과 구분하시면 재미있죠. 동그라미 디귿 중도매인의 정의는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시는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그래서 중도매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두 번째 대시는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도매인은 뭐 다른 단계 내에서도 선별은 필요합니다만 선별 기능 할 수 있겠고요. 뭐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또 선도는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선별을 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겠지요. 금융결제도 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분할, 보관, 가공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리을은 매매 참가인인데, 나 매매를 위해 참가하겠소 하기 때문에 직접 매수를 전제하죠. 이에 따라 정의,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를 매매 참가인이라고 하죠.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수산물의 수요자를 의미하는 것, 이것이 매매 참가인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매매 참가인의 역할은 뭐겠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구매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역할은 구매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매자는 뭐래요? 구매를 하겠죠. 두 번째 대시, 두 번째 줄 끝에 나는 그래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대시, 도매시장을 공개적,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 동그라미 미음은 산지 유통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수산물의 유통이다 그러면 산지 시장이 있고 뭐 도매시장도 있지만 이제 소비지 도매시장을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산지의 유통인이라는 측면들의 도매시장을 살펴보자면 정의는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을 수집,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법인도 포함한다라는 점도 유의하세요. 가끔 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지금 여기서는 등록을 하고라고 되어 있잖아. 등록 대신에 뭐 허가를 받고라든지 다른 표현들을 하게 된다면 틀리죠. 산지 유통인의 역할은 첫 번째 대시, 수집 출하 기능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정보 전달, 산지 개발 기능 같은 것들은 당연히 산지 유통인으로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산지 유통인 미음의 두 번째 줄 오른표에 보시면 산지 유통인의 역할 중에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출하 업무 이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그런 원활한 흐름 중에 산지 유통인은 산지에서 신속하게 유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이에 따라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괄호는 소비지 도매시장입니다. 정의를 보시면 기억, 생산지에서 대도시 등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 유통시키기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지의 개설 운영되는 도매 시장을 말하고요. 동그라미 니은 소비지의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크게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정한 도매시장, 공판장, 유사도매시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도매시장인데 소매시장의 역할을 유사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소비지 도매시장의 종류가 있는데 이 또한 그림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의 종류라고 해서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은 중앙, 지방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고 도매, 법인이 운영을 하고요. 소비지 공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 운영을 해요. 그래서 공동판매라는 공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유사도매시장은 민간이 개설하면서 소매시장으로서 운영도 가능하죠.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동그라미로 와 보면 중앙지방도매시장, 소비지 공판장, 유사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비지 도매시장에 이런 개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중앙도매시장에는 첫 번째 오는표부터 마지막 오는표까지 지역별 도매시장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도매시장들도 있으실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 지방 도매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할 수 있고 수산물 공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리을 유사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도매시장과 유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정 도매시장이 아닌 소매시장의 허가를 얻어 도매 행위를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영세한 소매상이 화로를 위한 화로 수조라든지 냉장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면 판매되어지는 이익보다 그 소비되어지는 코스트가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업, 다종다양한 상품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요 공급에 의한 적정 가격 형성과 효율적인 전문화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서도 도매시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니은 생산 및 소비가 일반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전문 상업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지 도매시장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그라미 디귿 다양한 구색을 갖춰야 되죠. 화로도 한 종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구색 요청에 대응을 해야 되고 리을 생산자에 대해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거래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비지 도매시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인데 산지시장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집하죠. 수집, 집하 기능. 화물을 모으면 집하라고 하니까 경매 입찰 등과 같은 공정타당한 가격 형성 기능, 수요자에게 유통시키는 분산 기능, 대금 결제 기능 이것이 도매시장의 기능인데 소비지에서도 이 앞에서 수행되어진 그 역할을 또 똑같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인데 기업, 수탁 판매를 원칙으로 하죠. 누가 맡기면 위탁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탁이라고 하죠.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탁 판매 방법으로 거래되는데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수탁이지만 생산자 또는 출하자 입장에서는 위탁이 됩니다. 이때 수탁은 상대 표현이고 그 상대는 또 위탁이 될 수 있는데 세 번째 오는표 수탁 판매 구분해 보면 이러한 수탁은 조건 없이 그냥 수탁하는 경우 무조건 수탁이라고 하고 조건을 걸면 조건부 수탁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느 정도에 팔아주십시오. 조건 걸죠? 그럼 조건부 수탁이고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이라는 수탁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오는표로 가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매시장은 수탁 판매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 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하는 어획 생산자들은 영세해요. 신속한 금융결제가 이루어져서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너가 친하고 너는 친하지 않아. 근데 수요량이 정해져 있어. 그럼 네 거를 하고 너 거는 안 해.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별해서 위탁 판매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공개 경매 입찰, 정가 매매 또는 수입 매매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는표 출하자가 매매 방법을 지정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하면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디귿 거래 제한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산지에서 흘러들어가서 소비지 도매시장까지 온 거죠. 첫 번째 오는표 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에 산장된 수산물은 시장 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의 가격 교란, 혼란 같은 것들을 안정적인 가격 형성에서 위배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오는표는 거래의 특례입니다. 왜 특례가 생겼냐 하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 그날이면 그날에 한정해서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외의자에게 시장 도매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급 수요를 맞춰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생산자로부터 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일정 수수료로 피를 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리을, 거래 관련 수수료입니다. 그 이외에 법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는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두 번째 오는표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입니다. 도매시장 사용료는 징수는 개설자가 하고 부담자는 지정받은 도매인이 하겠지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죠. 수치가 나오면 수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 바꾸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용이하죠. 그리고 괄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수료 시설 사용료는 시설 쓸 수밖에 없는데 징수는 개설자고 부담자는 그 시설 사용한 자가 되겠죠. 첫 번째 오는표 해당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고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하면 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있게 될 것이고 징수자는 지정 도매인이 되겠죠. 지정받아서 도매 영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위탁했을 테니까요. 부담자는 위탁한 출하자가 될 것이고요. 양곡에서부터 약용작물 부류까지 수수료에 따른 최고 한도가 나오는데 세 번째 오는표 수산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이 되죠. 그 외에 1000분의 20, 1000분의 70, 1000분의 70, 1000분의 50 등등에 대한 기준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시고요. 중개 수수료는 징수자는 중개 수수료잖아요. 중도매인이고 부담자는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최고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산 수수료는 징수자는 개설자가 되고 부담자는 지정 도매인이 되는데 정산할 때에는 일정한 금액 단위로 하는 정액인가 아니면 비율로 하는 정률인가의 기준인데 정률은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정액의 경우에는 1개월에 7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는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고 징수는 누가 하고 그러한 부담은 누가 하며 어떠한 요율로서 부담하는가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또 이 과정에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또 원활하게 또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